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김기영 아티피셜 소사이티 대표님과 인포맥스 인사이트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2025학년도부터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는 종이와 디지털 교과서를 같이 쓰고요. 어쩌면 2028년부터는 종이책이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교육부가 내놓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관련 이야기 김기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AI 관련된 학습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AI 학습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AI가 선생님이 된다는 것인지 AI를 가르친다는 것인지 정확히 뭡니까? 네, 사실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디지털 교육을 많이 활용을 하실 때 네. 어려움을 조금 많이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선생님도 가르쳐드리고 또 선생님들께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알려드리고 그런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이런 AI 선생님을 돕는 AI 도구들도 있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이런 AI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발표라고 합니다. 네, 일종의 뭐 AI 튜터로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어시스턴트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기능이 AI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 2월 23일 정부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 이름은 길지만 뭐 말하자면 AI 기반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최근 챗 GPT 등 AI의 발달로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가 되고 있고요. 이번 발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요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들이 학생과 인간적인 연결에 더욱 집중을 해서 어떤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력이나 이런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게 큰 목적인데요. 네. 여기 화면에 볼 수 있으시다시피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됩니다. 네. 단계별로 25년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1, 고등학교 공통 일반 선택 과목부터 시작해서 26년도, 27년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했고요. 이를 위해 디지털 기기 및 무선망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지원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올해 7개 교육청에서 300개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25년 AI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되기 전까지 우수 사례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기 위한 터치 교사단 양성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터치는 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 Tech라는 선도 교사단인데요.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교실 수업 변화를 이끄는 교사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발표였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입학한 초등학생 그리고 올해 입학한 이제 초등학생부터는 2025학년도가 되면은 디지털 교과서를 AI 교과서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2027년까지 중3까지 추가하겠다. 그럼 2028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어렵겠지만 아마 25년에서 27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확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가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입시라는 중요한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전 단계에서 실험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골자가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선별적으로 배양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교 단계까지는 아직은 좀 빠져 있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터치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이제 대면 교육이 안 되니까 집에서 많이 컴퓨터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다가 끝난 교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대비책이 들어 있는데요. 예. 일단 코로나 때 일어났던 디지털 교육은 조금은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어떤 도입이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당장에 이제 팬데믹이 오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비대면 기술을 급하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사용법도 제대로 모른 채로 진행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예.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코로나 때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무선망이나 기기에 대한 인프라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 위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때 이런 경험이 아주 값진 교육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때는 예전 우리가 교실에서 하던 것처럼 교사 한 명이 여러 명의 학생들을 컴퓨터나 이제 화면을 통해서만 교육하는 거였는데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이 학생의 장단점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추가하겠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네, 기존에도 그 1세대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이미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이 차이가 뭐냐고 하면은 AI가 있냐 없냐가 됩니다. 1세대 디지털 교과서는 어떤 그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해 온 것에 있다면 2세대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보조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보는 것 외에도 이 기기를 통해 학생들의 상태를 진단을 하고 또 여기서 획득한 정보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창의성이 있고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본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또 조금 많이 부족한 학생들은 어떤 디지털 치료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학생의 상황에 맞는 교육 방식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뉴스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얘기를 수년 전부터 들어오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1세대 교과서는 사실상 그 이북이라 그러죠. 전자책 그런 개념이었고 이제 2세대는 이제 보조하는 역할로 인공지능이 들어갔다. 사실 뭐 이게 아직 실현된 건 아닙니다만 네. 대표님께서 예측하시기로는 어떤 형태로 이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면은 그 민간에서는 이런 방법론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미요? 네네. 저희가 그 맞춤형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인터넷에서도 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현 가능성과 모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사회에서 관찰할 수가 있는 영역이다. 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교육의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표에서도 이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런 민간에서 쓸 수 있었던 어떤 좋은 서비스들이 이제는 공교육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민간에서 이제 요구하던 공교육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었는데 이제 2025년부터 도입을 한다. 사실 시차적으로는 얼마나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시차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미 5년 전에는 뭐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하는 서비스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네. 이미 사용자 수가 몇 천만 명을 글로벌하게 넘어가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 당연히 이제 기존에 이런 경험 많은 민간 업체와 협업을 하는 이런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도 높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디지털 교과서 할 때는 정부가 너무 주도를 하는 바람에 이제 디지털 기기만 보급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교육 관련된 이 기반들 선생님이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기반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반 관련된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 추진 계획에서 크게 5가지 포인트로 이런 그 정책적인 그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각각 교육 과정 개정, AI 디지털 교과서, 교원, 디지털 인프라, 현장 파트너십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요약하자면은 그 주요 교과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점차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그 과정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하고 또 이를 위해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터치 프로그램 운영, 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디바이스 보급 등 무선망 점검 정책, 그리고 교육청과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 겪었던 그런 뭐랄까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서야 거기서 반영이 돼서 앞으로의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분명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이 코로나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교과서, AI 교과서라는 게 사실은 2030년 그 이후에 도입이 될 수도 있었던 게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더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빠르게 알게 되어서 오히려 코로나 때 그런 경험이 어떤 발전을 앞당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아, 네네. 잘못된 점에서 부족했던 점으로 좀 네네네. 바꾸고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시점상 AI가 그 챗 GPT를 통해서 굉장히 유행을 탔을 때 교육부의 발표가 인공지능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트렌디하게 발표가 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교롭게도 이제 예. 그렇게 맞춰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챗 GPT도 그렇고 이번 교육 발표도 그렇고 다 이 업계에서 생각하던 것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챗 GPT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보급될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기대 이상이었고요. 예. 또 이 교육계의 이 변화의 바람도 정말 저희 업계에서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빠른데요. 예. 그 한편에는 이번 이제 그 장관님께서 조금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신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겹쳐진 면도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와야 할 게 빠르게 왔다 이런 생각을 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논의가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사실 작년부터도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나왔다. 뭐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간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 보자면 네.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게 사실 뭐 컨셉은 알겠는데 정확히 와닿지는 않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인공지능을 어떻게 교육에 쓴다는 건지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합니까? 일단 저희 회사 사례를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크게 학생들의 역량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 그다음에 그에 맞는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모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시험이라는 건 어떤 학습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과정을 봐야겠죠.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글을 읽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여기에 저희는 시선 추적이라는 인공지능을 사용합니다. 네네. 이 모바일 카메라로 이 학생들이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정서에서 어떤 집중력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보를 어떤 순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쓰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이런 학습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컨텐츠도 굉장히 다양해져야 됩니다. 이런 컨텐츠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데도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을 개개인의 학생들에게 맞게 주제와 난이도에 맞게 배분을 해주는 추천을 하는데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정부의 발표는 이런 민간에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술들을 공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뭐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교실에서도 이루어지겠다.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공교육에서 인공지능을 쓰겠다라는 게 굉장히 와닿지는 않지만 민간에서 사용하는 그 기술적인 것들 그리고 네네. 콘텐츠의 양 네네. 이런 게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죠. 혼용을 해서 같이 가겠다. 네, 대신에 이 선생님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AI가 보조 교사로 등장하면은 그럼 선생님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2세대 AI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오히려 중요해질 수가 네네네. 있다. 왜냐면은 지금의 20명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한 명의 교사가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종의 그 대량 학습 체제에서는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여기서 인공지능 AI는 보조 교사로 등장을 해서 학생들 개개인의 목표나 역량이나 학습 속도를 파악해서 예. 거기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선생님들께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걸 보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 그다음 비판적 사고력, 인성,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일종의 그 지금까지의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였다면 이제는 어떤 조력자, 커뮤니케이터 이런 역할이 이제 더욱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매니저로서의 그렇죠. 능력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공교육으로 왔을 때는 민간 시대랑 조금 다른 것이 네. 20대 초반의 교사부터 네네. 60대 교사까지 이 나이대 폭이 굉장히 많고 네. 넓고 그다음에 이 정보와 지식 수준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일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이미 그 1세대 디지털 교과서 때부터 예.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번 발표를 듣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 디지털 네이티브한 요즘 학생들은 이런 디지털 교과서에 적응하는 게 상대적으로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은 없는데 어느 정도 기존 교육 방식에 적응한 교사들, 이런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변화를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요. 예, 당연히 교사들 내부에서 반발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한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들이 나뉘고 그런 의견 충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런 변화를 이제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는 영역이고요. 네. 그래서 교육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만한 어떤 충분한 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상이. 네, 예. 그런 보상이라는 게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교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교육에서 느끼는 이런 보람 이런 것들에 굉장한 가치를 두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이런 방식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도움이 되고 교사들이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 이런 것들이 일단은 조금 더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김 대표님께서 교육자 출신이면서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약간 중립적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정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사실 에듀테크라는 산업이 뭐 원래 있었지만 이제 굉장히 좀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정부가 내놓은 에듀테크 정책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네. 또 이런 게 어떤 선진 사례가 굉장히 많은 어떤 공교육에서 이런 걸 도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빠르게 디지털 네이티브하고 더 이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이 의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런 데 있어서 기존에는 이런 정부 주도의 어떤 개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릴 때 돌아보면 뭐 에듀넷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디지털 기반의 학습 어떤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뭐 EBS도 디지털화하고. 그럼요.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EBS는 저는 이제 굉장히 한 잘된 사례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데서 이제는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보여줬던 이런 민간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제 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같이 들여와서 대신에 공교육 수준의 검증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어떤 관점의 변화가 사실 이번 발표 이전에도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하는 교육 정부 밑에 산하 기관들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향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있고요. 이 민간 에듀테크 업체 이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걸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최신 기술이나 어떤 사람들의 주는 효용을 가장 1순위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좀 정부에 많이 협력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사실 과거에 좀 답답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기를 기대해보고 이제 현실 정책 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 이걸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점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만 예. 사실 지금 나온 발표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개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성이 있다. 네, 혁신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계속 제공해 주시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민간 업체들에도 그런 보상을 어느 정도 이제 제공을 해주시고 또 공교육에 계시는 교육 종사자들 기존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변화를 종용할 수 있는 그런 보상책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조금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리더십을 갖고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보완이 조금 더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교육 관련된 정책은 정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이제 민간과 협업을 해서 좀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 에듀테크를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가로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 산업에 있어서 이제 인공지능 요새 굉장히 뜨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 AI라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예. 네, 교육계는 이미 학생들의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데이터가 너무 많다거나 또 너무 다양하거나 또는 어떤 텍스트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그래서 정형화하기 힘들다거나 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 분석은 인공지능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은 모두 달라서 똑같은 학생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런 학생을 한 500만 명쯤 모아 본다면은 그 안에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성이 보이고. 그렇죠. 예. 이게 관심사나 창의력, 끈기와 같이 인간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 사이의 연결고리나 인간이 찾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밝히고 또 그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제공하는 도구인데요. 쉽게 말하면 교사들의 경험이나 직관을 더해서 거기에 데이터 드리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데 예를 들자면은 마치 바둑에서 알파고가 가장 승리할 확률이 높은 수를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이제 교육에서 한다고 보시면 여기서 됩니다. 그럼 교육에서의 승리는 뭔가요? 이 아이가 가장 어떤 그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방향을 찾아주는 그렇죠. 거. 예. 오. 바둑에서도 그런 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바둑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건 사람의 영역이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죠. 그때 이제 이세돌의 승리도 있었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알파고를 받아들이고 예. 그 이후에 바둑의 학습과 바둑계의 어떤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교육계가 이런 새로운 도구들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이런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 거고요. 이번 발표는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사례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정리를 해서 네. 패턴을 찾아내면 이 각 아이가 가진 특성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게 최종적인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군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인공지능이 이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시험 점수뿐만이 아니라 풀 때 걸리는 시간 또 어떤 문제의 유형 그다음에 아이들의 집중력 아이들의 정서 상태 이런 데이터들이 또 과거의 학습의 어떤 성장 곡선 이런 데이터들이 나 하나로 보면 특별하지만 500만 명을 모아 보면은 어떤 패턴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너의 패턴을 보니 너가 승리할 확률, 너가 너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이런 학습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거다.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승리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죠. 예. 잘할 수 있는 그렇죠. 길을 알려주는 걸로 인공지능이 쓰인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왜 인공지능입니까?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요. 네, 아주 그 좋은 질문인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네, 우리 계산기 있잖아요. 얘는 인공지능일까요? 예. 계산기. 예. 이게 인공지능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산수기 아닐까요? 산수기. 예. 아주 훌륭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인간의 지능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기인데요. 네. 이런 인공지능의 한 부류가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고 그 머신러닝의 또 한 부류가 딥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계 그 인공지능이라는 건 어떤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이런 일을 대신해주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광의적인 개념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많이 뜨는 이런 인공지능은 그 중에서도 딥러닝이라는 한 분야가 있고 저희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나 이런 데 도입되는 것들은 모두 이런 고도화된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런 게 이제 그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런 패턴을 가장 잘 찾아주는 이런 방법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인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딥러닝이고 이게 최근에 각광받고 있고 이거를 교육에 접목했을 때 아이를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결국은 거죠. 이렇게 되는 얘기인 네네네.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독해력 관련된 AI 에듀테크 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근데 많이 신문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왜 개발하셨습니까? 독해력 관련된 거잖아요. 네. 이 문해력, 독해력, 읽기 능력 이게 모두 사실 비슷한 말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이 읽기 능력, 문해력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그 챗 GPT 같은 것들이 이제 글을 뭐 써주고 요약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쉽게 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 사람이 읽기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질문도 잘해야 되고. 그럼요. 예. 예, 그걸 잘 사실적으로 이게 맞는 내용인지 보기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읽기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읽기 능력, 독해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 역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국어뿐만이 아니라 과학이나 사회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수학적 논리도 결국 말로 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해력, 독해력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많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둘러보면 우리 애가 읽기를 어려워한다, 단어를 너무 모른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영상 매체 어릴 때부터 익숙해지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읽기에 대한 훈련이 덜한 부분이 아마 주요 요인일 거예요. 책을 안 읽고. 예. 예. 그런 게 이제 주요 요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영상보다 텍스트가 정보 압축성이 높고 두뇌 발달에 훨씬 좋습니다. 어떤 부모도 두뇌 발달을 위해 책을 읽히지 영상을 보라고 하는 부모는 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제 읽기라는 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역량이었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요즘 시대 어떤 영상 매체나 AI가 글을 대신 써주고 이런 시대를 오면서 이 읽기라는 게 잘 읽는다는 게 이제는 프리미엄 스킬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고 잘 이해하는 건 아주 프리미엄 스킬이고 이런 프리미엄 스킬을 가진 친구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이 인공지능의 어떤 뭐 시키는 일이라든지 조금 종속적인 형태로 살아갈 이제 일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국내에서 이런 문해력을 높이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례를 좀 찾아보실 텐데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단어를 아는 능력이라든지 구사력이 많이 떨어집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일부는 좀 시대가 변했다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쓰는 단어들이 달라졌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그 이 정도 학년이 되면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 된다라고 정한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도 있어요? 네, 기준이 있고 학년별 어휘가 있는데 그런데 비교해 봤을 때도 아이들의 수준이 지난 10년, 20년 전에 비하면은 조금은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거를 좀 개선을 하려면 뭐 어르신분들은 책을 읽어야 된다, 네네. 신문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네. 요즘에는 그걸 떠나서 이제 이런 독해력을 늘리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MZ 세대가 생각하기에는 네.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독해력이 4차 산업 시대에도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이 읽기라는 걸 독해라는 걸 이제 단순히 학습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어떤 정보 습득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뭐 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괜찮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납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어떤 교육이나 어떤 개인 역량의 발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생각하고 결국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건 바로 이 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이 뇌를 발달시키고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읽기라는 게 충분히 이제 발달이 되어야 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 또 AI가 쓰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면서 이 비판적 읽기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비판적 사고 뭐 그렇죠. 이런 거. 비판적 사고.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그 AI가 생성한 글이 항상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럴싸한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네. 예를 들면은 AI가 뭐 어떤 정보 매체를 검색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서 가끔 이제 옳지 않은 정보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에서는 그런 것들을 검증하지만요. 이제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런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활용했다가는 오히려 더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허위 정보를 교육하는 게 되죠. 네, 뭐 꼭 교육의 영역이 아니라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아이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역량이 바로 읽기 능력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런 역량은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능력을 잘 갖추고 있지는 않을 테지만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주 프리미엄을 가진 사람, 아주 어떻게 보면 옛날 말로는 화이트 칼라라고 부르는 그 세대가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 중요성을 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들을 보면은 단어 하나 때문에 세대가 나뉘고 갑론을박을 벌이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방송 전에 네. 고지식하다는 단어를 지식이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높은 지식이 있다. 네. 네,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게 세대가 좀 달라졌나 싶은 것도 있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AI 관련 프로그램,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쓰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저희 이 독해력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저희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는 학습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진단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또 광범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도구, 또 컨텐츠를 학생들에게 맞게 제공하는 도구로 네. 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모바일로,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획득 가능한 이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선 추적을 통해서 아이들을 진단을 하는데, 글을 읽고 문제를 푼 과정에서 아이들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학생 학생 수가 130만 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600에서 800명 정도씩 진단을 해서 지금 전체 그 학생들의 한 1, 2% 정도는 저희가 이미 진단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교육 서비스에서 가장 원가 비율이 높은 게 바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가공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 초거대 AI,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 최근에 이제 챗 GPT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 저희가 각각 학년 수준에 맞는 이 난이도의 글들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고, 여기에 20가지의 종류가 넘는 문제 형태를 이제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게 이제 문제들을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의 양을 만들어 놓고, 이 컨텐츠를 기존 비용의 10분의 1 이상으로 줄여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줄인 비용으로 질적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적이나 양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스타트업이지만 기존 교육 어떤 업계와 유사한 수준의 이런 데이터들, 그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쌓아두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건 그 아이들마다 지식 수준이 다 다릅니다. 알고 네. 있는 게 다르고. 천차만별이죠. 네. 그러면 이 글들을 아이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게 커스터마이징 해주게. 네. 딱 이 글은 너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너의 지식 수준에서 너가 공부한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이런 맞춤형 생성 교육 콘텐츠 시스템,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적용된 그 문해력 향상 솔루션 레서라는 모바일 앱이 이제 안드로이드, iOS에 다 나와 있고요. 지금 6월까지는 이제 베타 테스트로 일부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출시를 해서 쓰고, 학교 단위로 이제 보급을 해서 쓰고 있고, 네. 학부모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부모님들도 지금 쓰실 수 있고, 6월부터는 이제 학원들에도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챗 GPT가 이제 열풍을 타면서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던데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AI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독해력 향상 프로그램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 이게 결과가 좋아야 더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발전되거나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진단도 하고 향상도 시켜주다 예. 보니까 저희 데이터 내부에서 그런 향상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 레서라는 앱을 8주 정도 쓰신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인지 능력부터 사고력까지 모두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 교육을 하는 어떤 교육학과와 협업을 해서 검증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역량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 통해서 임상 연구를 수행을 해서 이런 효과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한 바가 있고요. 꼭 이런 연구 결과를 되지 않더라도 매일 저희가 10분씩 읽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쓰고 있는데요. 매일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읽고 또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많은 걸 알고 있고, 또 읽기가 조금은 편해지고, 또 학교 공부를 했을 때 조금은 익숙해지는, 과거보다 그런 것들을 학생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오락적인 요소를 좀 첨가한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좀 좋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사실 에듀테크라는 게 예전부터 앞서서 말씀을 주셨지만 있어 왔지만 이제 실천적 단계에 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어떤 모습으로 미래가 좀 그려질 것 같다 이런 게 있습니까? 우선 제가 한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국내 뭐 전 세계도 그렇지만 국내에 학년별 어휘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래전부터 정해둔 이 학년별 어휘라는 게 요즘 보면 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학년별로 정해져 해야 네네. 되는 어휘. 그렇죠. 예. 그게 뭐 어떤 의미냐면요. 그 백신이나 면역이나 이런 단어는 사실은 고등학교 어휘입니다. 네, 어렵네요. 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모두 다 아는 어휘가 되었죠. 네. 요즘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은 이미 고등학생 수준의 지식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교실이 교과서라는 하나의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에서 이제는 관심사와 능력이 다른 다양한 학생들의 모임이 된 것이지요. 네. 예. 다원화되는 사회에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교육도 1대1의 과외에 가까운 그런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재 교육과 같은 이런 교육이 일반 학교에서도 펼쳐지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알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이제 미래의 에듀테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좀 국내에 좀 특화해서 한 가지 던지고 싶은 화두가 있습니다. 네. 뭡니까? 그 기업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조직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쉽지 않은 조직 관리. 네네. 예를 들어서 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10명을 모았다고 해서 이 조직이 10만큼 효율을 내냐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5에서 6 정도가 될까요? 왜냐면은 뭐 설득도 해야 되고 갈등도 있고 또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비용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 능력이 1인 사람을 5명을 이제 데리고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면은 훨씬 적은 인원으로 이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게 일종의 어떤 조직 관리가 추구하는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20년 갈수록 그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될 인구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라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 그 담당자라면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네. 이럴 때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적은 인원으로 기존의 효율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예. 회사라면 가장 먼저 뭘 할까? 바로 교육입니다. 음. 네, 회사에서 교육을 하죠. 우리나라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 각각의 학생들이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네. 적은 인원으로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역할은 교육이 해야 됩니다. 저희 회사는 또 항상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어 왔고 네. 뭐 지금의 정부 방침도 이제 적어도 저희 생각에는 저희 회사가 하는 방향과 맞고 또 옳은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 계획을 추진하는데 저도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도 내고 또 기회가 되기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네. 이 합계 출산율이 0.78로 이제 2022년에 엄청나게 내려간 걸 또 볼 수가 있는데 네. 교육이 살 길이다.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맞습니다. 네네. 네. 왜냐면은 출산율을 높이는 건 지금처럼 정책적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 저희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세대가 있습니다. 예. 뭐 요즘 이런 친구들이 뭐 이제 우리는 한국을 떠야 되나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 친구들의 역량만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인구로도 훨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하는 게 바로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기술적인 얘기 잠깐 여쭤보고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챗 GPT 얘기 나오면서 생성형 인공지능, 뭐 네. 생성형 AI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독해력 관련된 프로그램도 아마도 생성형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그 우리나라의 이 교육 IT에서 이 인공지능의 경쟁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전 세계와 비교를 했을 예. 때요. 일단 우리나라의 이 IT가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서비스하는 서비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영어에 있는 어떤 산타 토익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수학은 뭐 콴다라는 서비스가 있고 처음 나올 때부터 뭐 우리나라 교육이 아닌 어떤 일반적인 교육을 타겟팅하고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역량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경험도 있고 실적도 있네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었죠. 예, 이런 것들 성공 사례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국가 차원에서 조금 이제 지원이 된다면은 이게 꼭 이런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국내에서만 하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터넷도 빨리 도입하고 AI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빠르게 도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에듀테크의 AI 기반 에듀테크를 빠르게 도입하는 건 또 이 하나의 혁신을 위한 그 한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가야 될 길이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외국에도 많이 알릴 수 있고요. 네. 또 생각해 보면 저희 1, 2년 전과 지금 사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요즘 시대에는 1, 2년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큰 시간의 갭이고요. 네. 국내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1, 2년 이런 걸 빨리 한다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 4년 이상의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계신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의 김기영 대표와 함께 디지털 교육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두었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